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김동원 총장님과 윤성택 연구부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롤모델이 될 고대 선배 리더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로 작년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이 7회차 시리즈입니다. 이번 렉처 시리즈 연사로 본교 물리학과 80학번인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과 서은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의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동원 총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의 7번째 강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강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모교를 방문해 주신 서운숙 메릴랜드 대학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고려대학교는 개교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미래를 준비하는 고대생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줄 분을 연사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뜻깊은 시리즈에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서운숙 메릴랜드 대학 교수님을 강연자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운숙 교수님은 고려대 물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 코스믹 레이를 측정해 우주의 기원과 신비를 밝히는 우주 과학자이십니다. 2004년부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진행한 우주선 검출 연구 프로젝트인 크림 프로젝트, 그리고 2014년부터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선 검출기를 탑재하는 아이스크림 프로젝트의 수석 책임 연구자로서 우주선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1997년 한국계 과학자 최초로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2006년과 2011년에는 나사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이자 우주과학자로서 서운숙 교수님은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가 달린 우주시대의 개척자이자 선구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운숙 교수님께서는 극한에 도전하다 남극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연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서운숙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담대한 도전과 흥미진진한 우주과학 연구 이야기가 고대생 여러분에게 우주의 꿈을 길러주고 세상을 바꿀 리더로 나아가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중에도 기꺼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모교를 찾아주신 서운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진심 어린 축사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도 연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연사인 서운숙 교수님은 물리학과 80학번 선배님이십니다. 서 교수님은 우주선, 암흑 물질, 그리고 고에너지 천체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나사와 협력, 우주망원 탐사 프로젝트 등 최첨단 연구를 통해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에 다가서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한국계 여성 과학자로서 미주 한인 항공우주과학기술협회 초대회장,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유망자상, 나사 공로상, 올해의 과학자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천체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연구뿐 아니라 과학 리더십과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소개한 연사 중에 가장 긴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인 챌린징 익스트림즈, 극한에 도전하다를 통해 서 교수님의 삶과 우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확장하고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서은숙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를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고려대학교 12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신 우리 박현숙 처장님과 또 총장님 인사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우분들, 선배님, 후배님 전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오늘 이제 이 Challenging Extreme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스페셜 렉처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그 특별한 렉처 시리즈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극도 가고 또 우주 정거장에 저희가 개발한 장비를 탑재도 하고 한 바라 그에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extremes, 그 극한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얘기와 또 그에 대한 챌린지들, 이런 얘기들을 뭐 재미있는 남극 또 우주정거장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니까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80학번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 120주년 기념 그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옛날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졸업할 때 86년인가 아무튼 그 졸업할 때 앨범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이게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 동기들이 한번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가요? 네. 뭐 사진 봤을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머리가 조금 하얘지고 주름살이 좀 늘기는 했지만,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때 이 친구들을 만날 때 마치 그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간 것 같은 기분? 네. 그러니까 이 배경에 있는 이 건물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이공대 건물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라질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역시 고려대학은 마음의 고향이다, 네, 하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라고 그랬는데 물리학자가 도대체 뭐 하는가 궁금하시죠? 물리학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한번 누르면 거꾸로 가네, 또 이쪽으로 가는 건가? 물리학이라고 그러는 건 이 fundamental science죠. 그래서 그 우주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원리를 연구를 하고,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또 그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넓죠. 브로드한 그 토픽이다 보니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토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우주선, 코스믹 레이스에 대한 일인데, 코스믹 레이가 뭔지 아시는 분? 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보지는 않을 거니까 너 쫄지는 않아도 돼요. 우주선은 이제 그 우주에서 말 그대로 그 외계에서 오는 고에너지의 입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발견이 됐냐면은 1912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죠. 그때 이 빅터 해수라는 사람이 이런 그 balloon을 타고 올라가면서, balloon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100년 전 때가 그 라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 막 발견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라고 하는데 방사능 소스가 주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렉트로스코프 그 디텍터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수수께끼였던 거죠.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 레디에이션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빅터 헤스라는 사람은 이거 아무리 봐도 지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balloon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상공에서 이 미스테리어스한 레디에이션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때 이 오리진이 우주구나 지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우주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빅터 헤스는 그 발견으로 그 당시에 노벨상을 이제 받고 그 이후에 우주선에서 계속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됩니다. 뭐 파지트론스, 뮤온스, 파이언스 이런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하나 노벨상이었죠. 그때는 새로운 입자니까. 그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 이제 이 입자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생겼나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 가속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인공 가속기를 만들어서 이 입자들을 아주 고속으로 가속시킨 다음에 충돌을 시켜서 깨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셔보는 거죠. 부셔가지고 속에 뭘로 만들어져 있나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그게 그 핵물리와 입자물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물리와 입자물리가 시작되고 우주선 물리는 계속해서 그 인공 가속기가 아닌 우주의 가속기에서 가속돼서 오는 입자들을 봄으로써 우주에서 오는 신비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가속기는 인공 가속기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주 가속기라 그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별이 터진다든지 슈퍼노바처럼 아니면은 질량이 무지 큰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입자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나랑 이런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을 뚫고 이 우주선 입자들이 지나가요. 어디 아프지는 않으세요? 한 10만 개 정도 여러분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우주선이 그래서 뭐 why should we care, 그죠? 근데 이게 그 the highest energy particles known to mankind produced from the most extreme environment of the universe. 그 most extreme environment가 이제 슈퍼노바라든지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가속된 입자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연구함으로써 이제 그 우주의 익스트림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입자들은 그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influence the evolu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galaxies. 그다음에 state of interstellar medium, 뭐 interstellar chemistry, stellar evolution, 별도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evolution of everything pretty much on this earth. 그 우주선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자면 우주선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오류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선이 그 새틀라이트에 있는 전자기기를 그 데미지를 주면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이 또 인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장거리 우주 여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 화성에 못 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디에이션 데미지, 레디에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오류가 적은 안정성 있는 신뢰도가 높은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우주 여행이나 또 고도의 높은 그 비행을 할 때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이제 그 실생활에 관련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지금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 지구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기 중에 들어오면 대기랑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기 입자와 부딪혀서 쪼개져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입자가 아닌 다른 세컨더리 입자가 생기는데, 에너지가 작으면 그게 그 공기 중에 흡수가 돼 버려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대기권이 이 우주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주선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그 세컨더리가 또 인터랙션을 해서 또 세컨더리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bundle of secondaries,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어 샤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기의 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샤워가 영어로 비잖아요. 예, 그런 모양이다 해서 에어 샤워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주선의 에너지가 무지 높으면 이 에어 샤워가 무지무지 커져가지고 지상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몸을 뚫고 10만 개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걔네들은 바로 이 2차 코스믹 레이, 그러니까 이 에어 샤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상에다가 이렇게 그 검출기를 깔아놓고 이 에어 샤워를 측정해서 우주선이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측정을 하는 방법이 또 우주선 실험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우주선 검출기를 개발해서 우주에다가 이 공기 그 대기권 위에까지 가서 이게 대기권에서 부서지기 전에 얘네들의 정체가 뭔지 밝히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실험을 제가 하고 있고, 이제 지상 실험과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오늘 나눌 얘기를 그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한 그 사전 질문 그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좀 오버랩되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질문 내용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거를 선택해서 이런 일을 하냐.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 이런 거 하는 과가 없죠. 우주에 대한 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주에 대한 일을 하게 됐나 궁금하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 여기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미국에 그것도 뭐 그냥 물리를 하러 갔지. 제가 물리를 좋아서 물리를 학위를 하러 갔지 뭐 우주에 대한 무슨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나사에서 학위 논문 연구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뭐 나사에 대한 걸 알고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아는 거라고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뭐 달 착륙 이런 거 텔레비전으로 볼 정도? 나사에서 저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뭐 그것도 텔레비전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 볼 시절이었어요. 지금 없죠. 이런 거 본 사람 없죠, 여기. 예. 그랬는데 그 시절에 이제 그 나사에서 학생이 연구를 한다. 이거는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한편으로는 내가 뭐 무슨 그런 자질이 있을까? 그런 거 무슨 경험도 없는데 해도 될까? 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안 해본 거니까, 새로운 거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사에를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나사에서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달 기지 이런 거를 계획을 했어요. 그게 중장기 계획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달 기지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비하인드 스케줄이기는 한데, 그 당시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이렇게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정거장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서 우주에 떠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에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여기에 우주 정거장에다가 달에는 못 갔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인간이 상주를 해온 거죠. 그동안에 20년이 넘게 우주인들이 이제 물론 교대는 해가면서 있었지만 상주를 하면서 사실 뭐 달나라던 그 화성이던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본 거죠. 이 그 인공달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었는데 그게 제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나사라는 데가 헤드쿼터스가 그 워싱턴 DC에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외에 센터가 전 미국에 이렇게 9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나사 그러면은 알려진 게 잘 알려진 게 이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죠. 거기서 이제 로켓을 발사를 하니까 그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나사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실 만한 거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 그 휴스턴에 있는 건데 왜 영화에 보시면은 영화에서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Houston, we have a problem. 그러면 이제 관제탑에서 대답을 하죠. 관제탑에서 대답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존슨 스페이스 센터. 거기가 그 컨트롤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서도 가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가 헤드쿼터스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적으로 메릴랜드에 있는 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이언스 중심인 센터예요. 센터들이 각각의 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롤들이 있는데 그 과학 중심의 그 센터였어요. 제가 간 곳이. 거기에 갔는데 이제 뭐 우주에 대한 거를 뭐 별로 아는 바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 거기에 가갖고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소에서 일을 해야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말이고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거지. 근데 그 센터는 사실상 한 뭐 5시쯤 되면은 아무도 없어요. 빈 건물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다시피 한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복도에서 빈 건물에 이 할아버지를 이제 만나요. 이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반바지를 뜨고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고 그 관공서에 나타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인사는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너 뭐 하냐 누구냐 이제 뭐 그래서 뭐 간단히 그 버벅거리는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때 인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주말이나 뭐 이런 한적한 시간에 가끔씩 이제 만나면 뭐 어떻게 돼가냐 이런 인사말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때 그런 시간에 거기에 나오셨냐 하면 원래 그 나사 헤드쿼터스에서 나사의 그 과학자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chief scientist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메인 잡이었죠. 근데 주말에 나오셔갖고 센터에 오셔서 연구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 노인 양반이. 근데 그 무슨 연구를 그렇게 하셨냐? 이분이 이 보이저라는 스페이스 미션의 코피아이셨는데 보이저가 1977년에 목성 탐험을 위해서 발사됐어요. 근데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가 있는 그런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전성기였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무슨 그때 주말에 가서 일을 한다고 월급이 더 나왔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정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였는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또 리서치를 위해서 주말에 와서 일을 한다 자발적으로 그런 컬처도 사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어쨌든 그래서 저의 멘토가 되신 분인데 그 가끔씩 만날 때마다 그렇게
뭐 그 버벅거리는 영어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오피스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복도에서 만난 적밖에 없어. 근데 졸업할 때가 거의 되면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야, 너 언제 졸업하니? 로 바뀌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거의 다 돼갔는데 자꾸 졸업할 때 너 언제 졸업하니? 물어보면 어때요? 되게 스트레스풀해요. 그죠? 되게 스트레스풀해.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자꾸 나한테 그 스트레스를 주나 그랬죠. 그랬는데 정작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졸업 언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잡을 오퍼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질문을 했었니? 왜 그런 걸 물어봤었나 했더니 잡을 오퍼를 하시느라고 물어보셨더라고. 그래서 근데 잡을 오퍼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그때는 이제 나사에서 리타이어를 하시고 메릴랜드 대학에다가 이 보이저 연구하는 그 팀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 같이 하자고 오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보이저가 익사링한 그 미션이기는 한데 그 이제 포스닥이잖아요. 박사 지금 막 받았으니까 도대체 몇 년짜리 포스닥인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세미 퍼머넌트래요. 그래서 that's not bad. 근데 이제 세미 퍼머넌트라는 의미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보이저라는 미션이 지금 50년이 거의 다 돼가도 가고 있으니 연구비가 끊길 이유는 없으니까 세미 퍼머넌트다 하던 얘기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생각할 때 그거를 이제 세미 퍼머넌트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아주 익사이팅한 미션이긴 하지만 또 나는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독립적인 연구를 해도 되나요? 그랬어요. 좀 당돌하죠, 사실. 지금 학위 막 받는 주제에 그 포스닥은 하라는 일만 하는 게 직업인데 무슨 뭐 독립적인 뭐 어쩌고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흔쾌히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별 뭐 문제를 전혀 안 삼으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두 말도 안 하고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거기 가갖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여태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연구비를 받아서 제 학생을 처음 하이어한 게 이 프로젝트예요. 베스라고. 이건 뭐냐면 매그넷 스펙트로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 그 자기장 내에서 그 포지티브 파리클하고 네거티브 파리클이 반대로 휘죠. 이건 일반물이니까 다 줘야 돼. 무슨 과든 그냥 그죠? 일반물이 다 듣죠? 아닌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파리클이 반대로 휘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장에서 입자가 에너지가 작으면 많이 휘어요. 근데 입자가 에너지가 많으면 잘 안 휘어. 그러니까 휘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측정해 가지고 입자의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엔티프로톤하고 프로톤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이걸 왜 측정하냐면은 엔티프로톤 측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암흑 물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뭐 primordial black hole 뭐 이런 evaporation of primordial black hole 이런 그 시그니처가 있는지 이런 이그저릭한 것들을 찾는 건데 이 실험을 이제 하느라고 90년대에는 캐나다에서 블룬 플라이트를 9번을 했어. 근데 그때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20시간 정도밖에 플라이트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었고는 남극에서 플라이트를 하게 됐네요. 남극에서 플라이트를 하니까 한 번에 한 10일 정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order of magnitude, breakthrough죠. 그러니까 가능하게 되니까 두 번 폴라 플라이트를 하고 나니 그 전에 10년 동안 모았던 데이터보다 훨씬 많이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아주 그 프리사이즈한 엔티프로톤 스펙트럼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조금 그 디서포인팅했던 게 이 결과가 우주선 그 프로파게이션 모델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측정된 엔티프로톤들은 대부분 다 우주선이 그 인터스텔라 미디움을 그 전파하는 과정에서 인터스텔라 미디움하고 충돌해서 깨진 세컨더리 엔티프로톤들이다. 그 어떤 익저릭한 소스에서 오는 프라이머리가 없어도 된다. 이 데이터를 설명하려면 그게 좀 디서포인팅하죠. 그
다크 매터를 서치하려고 했는데요. 없다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요 에너지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보다 높은 에너지, 낮은 에너지에는 아직도 그 찾아야 될 범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연구를 다른 익스페리먼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 에너지 레인지가 약 뭐 200 MeV에서 3G, 200 MeV 그러면 그 MEV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그 배터리 하나, 배터리 1.5V 배터리 가지고 일렉트론을 가속시키면 1.5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1.5 일렉트론 볼트에 100만 배. 그러면은 MEV. 이거는 100만, 1000만, 억이죠. 억배. 억배 되는 에너지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0억, 100억? 네, 배. 뭐 이렇게 되는데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에너지인데, 사실 그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에도 우주선이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익스페리먼트를 합니다. 일단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요새는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뭐 물리학계에서 지난 20-3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주가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멀 매터는 한 5%도 안 되고, 암흑 물질이 그의 5배도 더 된다. 암흑 에너지고 또 훨씬 많다. 막 이런 건데, 그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미싱 매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천체들이 움직이는 그 로테이션 벨로시티를 측정을 했을 때에 이것도 뭐 이제 이퀘이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밖에. I promise. 근데 이건 일반 물리에 나오는 이퀘이션이에요. 그 뭐 뉴턴이안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하고 그 센트리피탈 포스를 이퀘이트해서 보면은 속도가 그 로테이션의 센터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빨리 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빨리 돌면은 이 은하계에 붙어 있지를 않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려면은 여기 마스 텀이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 마스 또는 그 더 에디셔널한 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스가 이제 다크 매터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크 매터가 도대체 뭐냐, 이게 다크 매터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자기 상호작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안 낸다. 그러니까 어떠한 텔레스콥으로 봐도 뭐 인프라레드가 됐던 엑스레이가 됐던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빛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측정을 못해. 그렇지만 있기는 있어야 돼요. 왜? 그래비테이셔널리 인터랙션을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메저먼트라든지 이거 이외에도 그 로테이셔널 벨로시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은 이게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뭐 이런 익자릭한 것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라면 이건 이제 지금 가상의 입자들이잖아요. 아직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여기 한국에도 있는데 그 지하에 가가지고 그 이 암흑 물질하고 그 노멀 매터하고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노멀 매터가 그 리코일하는 거를 이제 보는 이런 실험도 있고, 또 클라이더 그 LHC 같은 데서 고에너지로 입자들을 충돌을 시켰을 때 거기서 이제 이런 이상한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걸 또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 에너지 고에너지 하는 분들도 다크 매터를 찾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우주가 정말 이런 UMF 같은 걸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annihilate하거나 소멸하거나 뭐 decay하거나 뭐 이럴 때에 그 노멀 파티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게 이제 뭐 감마레이도 있을 수 있고 뉴트리노도 있을 수 있고 뭐 파지트론 일렉트론 페어 아니면 프로톤 안티프로톤 페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넷 스펙트로미터를 써가지고 안티프로톤 투
보고 또 파지트론도 보고 그래서 이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우주가 이 빅뱅으로 시작됐다고들 하죠. 근데 빅뱅으로 시작됐다면 처음에 이 물질과 반물질이 반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주변에 반물질이 이렇게 없죠. 있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우리 윤석태 학장님의 반 엔티 윤석태 학장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annihilate. 소멸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 matter가 도미넌트한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있었던 이 반물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지. 다 사라졌나?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졌다 한다면 그 consequence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데 그 뭐 물리학에서는 사카로스 컨디션이라 그러는데 그 컨디션을 만족시키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졌으니까 뭐 CP 바이올레이션, 스트롱 CP 바이올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느라고 연구하신 분들 많아요, 여태까지. 근데 아직까지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디인가 있는 거는 또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 anti-stars, anti-galaxies,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먼 곳 어디에 우주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선이 그 우주 물질의 샘플이잖아요. 우주 물질에서 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이런 것도 섞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에서 그런 게 있나 하고 저희가 또 찾아봅니다. 찾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실험 중에 하나가 또 AMS인데 이거는 이 옛날에 제이프사이 파티클이라는 걸 발견해 갖고 노벨상을 받으신 MIT의 샘팅 박사세요. 그분이 리드를 하시는데 이게 16개국에서 600명의 피지시스트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이제 큰 익스페리먼트인데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니스와 타이와니스가 같이 협업을 해요. 그리고 또 제 옆에 있는 분이 러시안인데 그 옛날 러시안 프레지던트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때 어드바이즈셨던 분이세요. 그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콜라보레이션인데 이 그 파지트론, 안티프로톤 뭐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다크매터 설치하고 또 안티프로톤을 안티매터를 이제 뭐 1 part per billion의 프리시전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주 프리시전 익스페리먼트인데 2011년에 우주정거장에 탑재가 됐고 아직도 데이터를 테이크하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사실상 뭐 교과서를 새로 쓰다시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파지트론의 경우에 아까 엔티프로톤에서 계산된 것처럼 우주선에서 그 상호작용에서 깨진 그 세컨더리 파지트론의 예상치는 계산해 보면 이렇게 그린 라인으로 나오는데 실제 측정치가 어때요? 빨간 점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액세스 파지트론이 있다는 거죠. 그 애디셔널 파지트론이 다크매터로도 설명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핑크 라인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뭐 또 애스트로피지컬 소스 이런 펄서 같은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이런 퍼플 라인인데 좀 더 높은 에너지까지 가야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데이터를 받는 중이에요. 좀 더 이거보다 임프루브 된 상태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다크매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미디어에서 또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 메이저 미디어죠. MBC 뉴스라든지 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든지 이런 데서 AMS가 그 다크매터 힌트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선에 이거 좀 뭐 복잡해 보이겠지만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플럭스가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에너지는 숫자가 적어요. 고에너지 파티클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에어 샤워가 커지면은 지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 10 to the 14 일렉트론 볼트 정도. 이거는 이제 좋네. 10 to the 14이니까 그 동그라미가 1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그 밀리언
100억, 1000억 조죠. 그리고 그 테라볼트 되면은 조. 그다음에 여기쯤 되면은 한 2조인가? 아니 100조인가? 네, 100조 정도 되겠네요. 100조 이상, 100조 배. 아까 그 그게 건전지 하나에 100조 배. 예, 그 정도 이상 돼야 이게 이제 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렇게 간접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정체를 모르니까 다 부서졌으니까, 예,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데, 직접 실험으로 우주에서 측정하는 거를 보면 우주선이 대부분이 양성자, 뭐 힐륨 이런 거고, 헤비 뉴클레이도 있다. 그런데 양은 적다. 우라늄까지도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컴포지션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로우 에너지에만 한정돼 있었어요. 왜냐? 우주에서 하는 실험을 이렇게 고에너지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숫자가 작다는 얘기는 그 검출기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거를 뛰어나야 뭐 한 개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제한 때문에 요 로우 에너지라고 그래도 벌써 뭐 기가볼트 정도 되는데 10억 배 되는, 100억 배 되는 이런 그 에너지예요. 스틸 굉장히 높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입자들의 속도로 치자면은 거의 다 빛의 속도로, 예, 완전히 빠르게 가는 얘네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플럭스가 막 떨어지니까 그 큰 인스트루먼트를 우주에 띄울 수 없다 보니, 우주에 띄우기 위해서는 질량도 낮아야 되고, 크기도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미션 골은 이 컴포지션, 이 코스믹 레이를 프리사이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highest energy possible, 가장 높은 에너지까지 한번 측정해보자.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갭을 메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간접 실험을 하는 데까지 겹치도록 해보자. 이제 그게 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직접 실험으로 하는 이 매그넷 스펙트로미터, AMS가 현재 가장 파워풀하다고 할 수 있는데, AMS가 그 매그네틱 필드 내에서 휘는 양을 가지고 에너지를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전부 직선으로 보이니까 밴딩하는 양을 측정을 못하죠. 근데 가장 높은 에너지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가 한 테라볼트 정도 돼요. 10 to the 12 일렉트론 볼트. 그 이상은 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고안해서 그러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실험 여기에 나타난 것들이 제가 해온 프로젝트들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요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제 그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한 질문 중에서 이 우주 실험이 뭐 길고 예산도 많고 그럴 텐데 시작할 때 뭐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비스무리한 질문들이 많아서 이걸 뽑았는데, 이제 저의 답은 그러니까 이 우주 실험이라는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할 때도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R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막 그 열심히 계산하는 그 확률로 보자면은 별로 전망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40년 전에 여학생이 유학 가가지고 물리학 한다는 게 권장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시집이나 가지, 그랬지, 누구 하나 인커리지 해갖고 그래 한번 해봐라든지 뭐 꼭 해야 돼라든지 뭐 성공해 뭐 어쩌고, 이런 그 인커리지먼트를 기대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하는 그 연구 내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그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데이터가 없네, 이건 해야 되겠네, 어려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해야 된다, 하겠다 하는 고를 세우고, 그 자기가 이제 질문을 가지는 거죠. 자기의 고를 셋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결과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까
뭐 잘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지? 전공을 뭘 할까? 아니면은 뭐 직업을 뭘 가질까? 막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재는 거 너무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은 거 즐겁게 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다음 단계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거에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게 된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던 일, 그 전에 열심히 하던,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계획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하면 다음 단계에 이런 퀘션이 있구나. 그 퀘션을 이제 풀라고 과제를 해. 뭐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솔브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다른 문제라는 거는 예상치 않은 문제죠. 예상치 않은 문제와 그 새로운 기회라는 거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항상 같이 와요.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고 기회라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 동전의 뒷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기회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그 과정은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는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실험이에요. 여기에 데이터가 없어. 그동안에 하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매그넷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캘로리미터라는 거를 하자. 이걸 할 때 이게 좀 무거워요. 원래 인트린시컬리. 근데 이거를 고에너지 물리에서 지상에서 하는 식으로 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깊어야 되고, 그런 깊은 캘로리미터를 한다면 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즈를 해갖고 얇게 만들고, 대신에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얇지만 너무 얇으면은 또 입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한테 정보를 안 줘서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만들어야 돼. 그 적당히 하는 이제 그 고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주오 캘로리미터를 썼는데, 그 당시에 뭐 그 가속기 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비주오의 경우에는 빔 라인하고 이렇게 패러렐하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걸 크로스 스택한 거예요. 크로스 스택 해가지고 이 트라젝토리를 다 리컨스트럭트를 하고, 또 카본 타겟을 이렇게 사다리꼴로 해가지고 지오메트리 팩터를 맥시마이즈 한 거죠. 그리고 실리콘 디텍터를 이렇게 세그멘트를 해가지고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이제 TV 에너지에서는 처음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노베이션이라 해가지고 또 그 인정을 받아서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건데, 이게 그 네이처에 나왔을 때, 네이처는 사실 우리가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이 결과의 경우 네이처에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일렉트론, 이거는 매그넷이 없으니까 네거티브 일렉트론하고 포지티브 일렉트론하고 같이 이제 한 건데, 그 전에 보여줬던 AMS에서 나온 결과, 포지트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벌룬으로 토탈 일렉트론에서 이런 이상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액세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를 했더니 사이테이션이 막 금방 많이 늘었어요. 뭐냐면은 많은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내 이론으로 이 암흑물질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들을 막 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Detecting a Whisper Perhaps from the Dark Side of the Universe, 이런 아티클이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 동료와 여기, 이게 이제 그 페이로드였고, 우리 그 벌룬입니다. 남극에서의 사진이고, 이제 그 실험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에너지로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실험을 이제 고안을 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실험을 고안을 해서, 제 실험실인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 기구가 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 그래서 크림이라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벌룬에다 띄우고 이거를 다시 리컨피규어 해가지고 우주정거장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 랩에 이렇게 그냥 항상 배워 있는 거는 아니고, 인티그레이션 할 때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또 이거는 제가 그 나사의 매니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이 사진은 그 남극 실험을 한다는 게 로지스티컬리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건 이제 제가 주관을 해온 거지만은 참여하는 나라들에서 각자 맡은 바를 다 가지고 이제 메릴랜드에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CERN에 가져가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가지고 와서 또 텍사스에 있는 콜롬비아 사이언티픽 발룬 퍼실리티에 가서 또 드레스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머도에 엔타르크틱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남극이라는 데는 이렇게 저희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아까 본 사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달 기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마 그 달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가장 그 지구에서 driest and coldest place. 아주 harsh한 곳이에요. 이제 도착할 때 사진인데 이게 이제 거기는 커머셜 그 비행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카고 플레인 그 군용 비행기죠. 카고 플레인이라는 건 짐 날리는 수송 비행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들을 이렇게 다 팔레타이즈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넣는데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flexible cargo라 그래요. 왜 이게 카고 플레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런 그 리무진이 와요. 그 남극에서 리무진이라고 볼 수 있는 버스인데 이게 테라버스예요, 이름이. 이 테라버스가 전 세계에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극에 있어요. 이거는 남극에서는 가장 그 편안한 그 비클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는 이제 이런 델타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뭐 말이나 수송하는 그 수송기라고 할 수 있지 사람이 타서 될 수 있을 만한 게 아닌 건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밥 먹고는 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걸로 이제 근데 보면은 이제 막 타이어가 이렇게 크죠. 그리고 거기에 다닐 때 이제 그 이런 그 빨간 그 파카와 여기 오렌지 가방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그 서바이벌 기어가 있어요. 언제 길이 막힐지 몰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기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렌지 가방을 들고 항상 이런 데를 타고 다녀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롱 스토리니까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러고서 여기 이제 남극 시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남극 시민들인데 좀 특별한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고아예요. 고아 펭귄들이에요. 고아 펭귄들인데 아마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남극에 여러 종류의 사이언티스트들이 오는데 마린 바이올로지스트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 애들을 모아서 펭귄 렌치를 만들었어요. 펭귄 렌치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이런 고아들을 길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털이 부숭부숭한 애들은 애들이고 이렇게 털이 이렇게 딱 붙은 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adolescence를 지나는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스위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위밍을 해갖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위밍하는 걸 펭귄한테 스위밍하는 거를 가르쳐 줘. 처음 들어봤죠. 어쨌든 그래서 아주 그런 재미있는 경험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익스트림 속에는 또 그런 그 전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극에다 이제 발론을 띄우면은 그게 그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폴라 vortex를 따라서. 근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번 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의 플라잇을 하게 되는데 사실 크림이 이제 처음 플라잇에서 42일을 체류를 하면서 기록을 세웁니다. 그 플라잇 42일 동안 플라잇 하는 동안에 데이터는 전부 저희 메릴랜드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24/7 그 시프트를 쓰면서 컨트롤도 해요. 리모틀리. 그러니까 남극에서 돌고 있는 벌룬에다가 이거를 켜라 꺼라 뭐 무슨 넘버를 바꿔라 이런 걸 하면 다 돼요. 이런 거를 하니 그 학생들이 뭐 그 저기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어요?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을 하고 나서 이제 플라잇이 끝나면 회수를 또 해요. 이걸 다 가지고
회수를 하는 거는 이제 좀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40°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회수를 해요. 우리 그 팀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점검을 해서 고치고 부서진 거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플라이스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학생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그 hands-on experience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그런 또 공로를 인정을 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또 그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 커버에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박수 치셔도 돼요, 이럴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는 이 그 커버 스토리가 이 프로그램이 offer students out of this world opportunities 그럴 듯하죠. 아주 멋있죠. 그 이제 이런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질문 중에 이제 여러 팀 멤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멘션을 하자면은 사실 그 리더라는 거는 제가 여기 마가렛 해밀턴의 그 코웃인데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좋은 질문을 던져서 팀이 답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비전은 있어야 돼요 리더가. 그러니까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던져서 팀 멤버가 각자가 전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이언티스트들이 같이 일을 못 해요. 사이언티스트가 같이 일한다는 거는 그 영어로는 herding cats라고 그래요. cat. 고양이들을 그 양떼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특별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언제 강의실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근데 고려대학에서는 좀 배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고려대학에서는 그 팀워크와 그다음에 그 리더십, 멤버십 이런 것들을 체험을 좀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도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거지만은 이런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자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벌룬 익스퍼리먼트가 잘 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팀 멤버들은 지금 바쁠 때 그거를 리피트하느라고 그렇지만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인크리멘털한 사이언스로는 부족하죠.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는 좀 한 단계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싶었어요. 이거를 우주정거장에 보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2011년에 미국에서 그 스페이스 셔틀이 종료가 돼요. 리타이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 버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끊겼어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가냐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리더로서는 어떻게 하냐 배워야지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나사 중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가요. 휴스턴에 그 ISS 프로그램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거기 가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을 해요. 뭐냐면은 그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16개국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협업이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협업 관계라는 게 물물 교환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정거장에 가는 길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러시안 소유즈나 또 Japanese HTB 이런 거에 업매스의 반이 미국의 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그 러시안 사이트도 있고 또 미국 사이트도 있고 뭐 그 Japanese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국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는 그런데 이 그 존슨 스페이스 센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half of this HTB mass의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페이로드가 없어서 그게 빈 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서 아니 내가 벌룬 페일로드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좋다. 그래서 이제 협업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서도 이제 좋잖아요. 그 빈 채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협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HTV에 맞춰서 하다가 그동안에 앨런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X를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갔다 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갈아타갖고 실제로는 스페이스X로 스페이스X 12를 타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림 4D ISS 이거를 ISS가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페일로드를 이제 스페이스X 12에다가 올리게 돼요. 근데 이게 그 커머셜 리서플라이 미션인데 세컨더리 오브젝티브가 바로 reusable rocket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켓은 세퍼레이트 후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겠어요? 요 우주정거장 거기를. 그러면은 그 도착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네, 그거 확인해 주세요. 네, 미디어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로켓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그 드래곤 랩 트렁크에 아이스크림이 딱 탑재가 된 채로 우주정거장으로 간 거예요. 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 여기 이제 다킹을 한 거죠. 여기 다킹을 해갖고 우주정거장에 있는데 이 로보틱 arm 이거는 커네디안 arm이에요. 이걸 익스트랙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nother arm에다가 또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니까는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런 컨트롤을 다 어디서 해요?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에서 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이게 아이스크림 페일로드인데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Japanese arm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느려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 그 상황을 보여드리려면은 이 토크를 오늘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대신 보여주는 건데 뭐 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익사이팅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음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우주선에 실험해서 이 멀티 TV 고에너지 우주선에 그 측정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우주에서는 지상에서 간접 실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아주 낮은 에너지의 데이터와 이 고에너지 인디렉트 메저먼트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아마 파월러 정도, 파월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직선,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이니까 이런 거를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크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다른 또 Japanese, Chinese 익스페리먼트 등을 통해 가지고 보니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다 측정이 됐는데 파월로, 심플 파월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아까 그 파지트론처럼 액세스 파지트론, 그 다음에 뭐 범프, 뭐 하드닝, 소프닝 해갖고 스트럭처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스터리가 지금 잔뜩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사이언스는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펀인 부분이죠. 여기 저희 뭐 그 웹페이지라서 찾아보실 분들은 보고 마지막 그 여러분들의 퀘스천 중에서 자기도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도 있고 하고 싶은데 막 잘 모르겠고 이럴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그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그 타고나는 탤런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persistence 아니면은 perseverance 아니면은 resilience 그러니까 끈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여기 이제 뒤에 사실은 뒤에 말이 많이 있었어요. 또 막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여기 힌트를 드리는데 그 본인이나 외부에서 누구든지 뭐 학점이 안 나왔어. 그럴 때는 선생님이 자기한테 너는 재능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한테 나는 아무래도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될 때 I'm not talented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I'm learning. 나는 배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뭔가를 새로 배웠는가, 예, 뭔가 그 프로그레스를 메이크 했는가 그거를 점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배웠어, 새로운 걸.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부를 했어. 그게 쌓여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지 처음에 태어날 때 가졌던 재능을 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아는 말일 거예요. 천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여러분이 선택한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 타이거스 했고 여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인데 호모 사이언스 제가 우리 고대 그 라이브러리에도 하나 그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도 많이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나온 책인데 과학에서 행복한 사람들 여기에서의 코트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 또 그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찾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길을 가든 간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야 쉽게 성공할까를 재지 마시고 어떤 길을 가던 고통은 똑같아요. 고통은 똑같은데 그 고난은 똑같은 확률로 떨어지는데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이 어디서 오는가? 고난을 극복할 힘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좋아하는 거를 해라.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자기의 가슴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외부가 너무 시끄러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사회에서 하는 얘기,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전망이 좋다는 거, 뭐 이런 거 듣다 보니 계산이 복잡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는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외부에 있는 거 다 끄시고 조용히 그 작은 자기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뭘 원하는지 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게 되실 거고 그거를 추구를 하시면 즐겁게 성공의 길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전공자인 제가 듣기에 가끔 어려운 얘기가 있었지만 서 교수님 연구가 얼마나 도전적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한이란 단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끈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자의 여정 속에서 서 교수님이 보여준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은 교훈과 영감 그리고 격려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다 미리 받으시고 사전 질문에 대해서 중간중간 답을 주셨지만 서 교수님을 배웠으니까 꼭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바이오 의공학부 20학번 유영건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 감명 있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원에 정말 진학하고 새로운 것들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근데 뭐 물리학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깊게 배우는 것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포스트 닥터를 밟으면 이제 없던 내용을 이제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없던 내용을 찾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굉장히 결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존에 공부하던 물리를 공부하시면서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 가시면서 새로운 내용을 또 하셨잖아요. 본인도 제 교수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크림 프로젝트나 아이스크림 프로젝트를 같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맡으셨는데, 근데 그 기존에 공부하던 분야와 다른 것들을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없던 분야를,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것이 그게 창의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크림이나 이런 것들, 그 장치를 개발하는 거나 고안하는 것도 안에 혹시 그런 창의성의 근원이 단순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 네, 좋습니다. 아유, 참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 창의성이라는 거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그냥 영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이 되는 거는 기존의 것들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것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인피니트 같아 가지고 1과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어요?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죠. 1과 2 사이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무한히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네. 근데 1이 있고 2가 있다 하는 건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5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 파악을 하는 거를 먼저 해야 아, 거기에 이제 뭐가 빠졌구나. 뭐를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아이디어라는 게 기존의 것을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를 하시던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분야의 백그라운드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었나. 지도 교수님 방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도 교수님이 그동안 하신 연구는 뭐가 있었나. 그건 다 읽어봐야지. 그건 기본이지. 그렇죠? 이미 퍼블리시가 됐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그 하늘에서 뭔가 그 영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창의성이 발휘되기를 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파악을 하는 과정이 조금 그 진부한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연구라는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보어링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 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막 팍 그 이렇게 전등이 켜지듯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다 그 볼트 앤 너츠 그리고 이 왜 강의를 들을 때도 숙제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멋있는 그 이퀘이션을 봐서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은 것 같은 문제를 막 여러 번 풀어야 되는 지겨운 시간을 보내죠. 그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디는 트레이닝을 클래스 들을 때 받으시는 거고 그거를 연구를 하실 때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열심히 다른 백그라운드 스터디를 하느라고 아니면 실험실에 한번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막 그 화학 같은 거, 생물 같은 거 하려면은 그 닦느라고 시간 보내잖아요. 주로 닦느라고 그 실험기구 깨끗하게 만드는 데 시간 보내지 거기서 새로운 결과 나오는 거는 잠시잖아요. 그죠? 그 준비를 하는 게 뭐 페인팅을 하나 한다고 그래도 페인팅 그 마스킹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지 페인팅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 그죠? 그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재능이 아니라 그 타고난 어떤 무슨 능력이 크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천재나 뭐나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고려대학교 나올 만큼이면 아니 다닐 만큼이면 물론 졸업은 해야 되겠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그 끈기를 가지고 남의 일을 잘 파악하는 과정을 견디시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상치 못했던. 네. 네. 그럼 또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학과 임영균이라고.
저는 이제 최근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있는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아침 루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그 아침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한 5시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잠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10시간씩 잤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 보면서 자랐던 때인데 그때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메디컬 그 스터디가 나오고 있죠. 잠 많이 자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깨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루틴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아침 8시쯤 되면은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와 줌 미팅 같은 게 주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리즈너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8시, 9시쯤 돼요. 미국 시간으로. 여기 같으면 밤 9시. 유럽은 이제 오후 2시 막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얘기해야 될 상황 그런 거를 이제 그때 해결을 하고 뭐 낮에 이제 뭐 강의 뭐 이런 거 하고 또 미팅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미팅을 할 때는 이제 그룹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레스 학생들이 연구하는 거 시험 또는 뭐 페이퍼 쓰는 거 이런 거 봐주는 거 또 연구 계획서 그게 또 미국에서는 또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또 무슨 리뷰 페이퍼라든지 이런 거 얼마 전에도 그거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괜히 해겠다고 그래가지고 에디셔널리 또 그것까지 또 해랴 이제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3가지 정도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가 있는 게 티칭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3가지의 맥락인데 서비스 봉사활동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재미 한인 우주항공 과학기술자 협회 이런 그 협회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 모임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에서는 또 이쪽 저 서부에서는 5시가 동부에서는 8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밤 8시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미팅들을 주로 해요. 줌으로 우리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뭐 웨비나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또 커미티 그러니까 재미과학기술자 협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미티 같은 거를 여러 상 같은 거 주는 커미티도 있고 젊은 친구들의 미국에서는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우리 세대보다는 좀 고생을 덜 하고 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취지예요. 협회들에서는 그런 협회 활동을 이제 또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재미과학기술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2세들이죠.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수학, 과학 경시대회를 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 받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또 대학 가고 그럴 때 레주메 쓸 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와주느라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 하면은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이제 또 뭐 시험을 한번 보려면은 할 게 많잖아요. 시험 문제도 내야죠. 뭐 그다음에 시험 감독도 해야죠. 시험지 채점도 해야죠. 뭐 이런 것들을 미국 전국의 많은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볼런티어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가지고 보수 없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 걸 도와주자는 그런 협회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그런 시상식 한다. 이제 그러면 또 가서 이제 시상식 인사말 해주고 뭐 그러느라고 주말 시간 보내고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분만 네 저기 외국 학생이 와 있어서 저기 Hi, thank you very much for such an inspiring talk. I understand Korean, but I'm a little nervous to talk in Korean. My question is, in your academic career, what do you think the biggest obstacle that you faced so far, and how did you overcome that, so that we can learn from you? Thank you very much. So, how did you follow my lecture? Were you able to understand Korean? That's impressive. 네. 뭘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obstacle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팀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션을 하나 할 때 10명이 모으면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각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큰 문제예요. 10명이 있으면 10가지가 있어. 그거를 그 문제가 많은 팀이 함께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해요? 하나의 미션 골을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풀자 하는 것만 공통적인 거지 나머지는 각자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한다는 거는 골을 같이 쉐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전을 아까 왜 그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팀이 그 비전을 공유를 함으로써 사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같이 이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제 하면서도 계속 이제 스트러글이지 사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카니컬 엔지니어하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하고 서멀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럴 때 각자의 보는 비유는 상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카니컬 엔지니어는 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 일렉트리컬 보드를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어쩌고 그러면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아니 이걸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만큼은 줘야 된다 그러고 뭐 서멀 엔지니어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이만큼 나한테 그 리얼 에스테이트 줘야 된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어글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어치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stacle이라는 거는 everyday 있는 거지 뭐 하나가 가장 큰 obstacle이 아니에요, 사실상. 뭐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구를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려고 그 나사 센터로 보내는데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컨퍼런스에 와 있는데 그게 이제 쉬핑을 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 트럭 드라이버가 액시던트를 피하느라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는 뒤에 그 장비들의 로드 스트랩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는데 그게 끊어졌어. 그래서 인스트루먼트가 트럭 내에서 back and forth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지금 론치 스케줄이라는 거는 지금 그때 가지 않으면 그 해에 발사를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맞춘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맡은 바를 그때 해야 된다는 게 쉽겠어요? 잘 안 되죠. 예, 모든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 뭔가 안 될 것 같아라는 게 항상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되게 만드는 게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기가 쉽겠죠. 그게 된다고 하기가 쉬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빨리 돌아가갖고 이제 상황을 수습하러 가서 보니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속에 이제 그 카본 타겟이 부서져가지고 카본 더스트가 인스트루먼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렉트로닉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렉트로닉스가 그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다 닦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 같이 일을 한 팀 멤버들이 얼마나 disheartening 했겠어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거를 다 닦으라고 지시한다고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걸 시간 내에 우리 팀 멤버들이 다 닦아가지고 그 해에 발사를 했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팀 멤버들이 이게 자기 오운,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지 그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복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네네. 다 됐다고 하니까 예, 됐습니까? 대답이? 네, 서 교수님이 뒤에 일정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학생처는 앞으로도 더 나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 적극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좋은 강연을 해주신 서은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렉처 시리즈를 마치며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전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